네, 편하게 얘기하시라고 했으니까 뭐 제가 자유롭게 얘기하면 편집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는 대학생 때나 사실 사회생활 한 지 한 5년 차 때까지는 한 번도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해볼 생각은 못 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대학생 때부터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한 게 기회균등이라는 좀 키워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워낙 좀 저희 세대가 88만 원 이라는 어떤 키워드로 88만 원 세대란 키워드가 한참 돌았던 때였기도 했고, IMF랑 금융위기 사이 어디쯤에 이제 대학 시절을 보냈던 세대여서 사실 좀 이제 평생 직장이란 개념도 없어지고 사회 양극화라는 과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던 젊은 어떤 대학생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회가 균등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부동산 문제랑 교육 문제에서 일종의 뭐 사회 정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명심이 많은 좀 청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교에서도 이제 토지 공개념이나 관련된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되게 좀 많았어서 관련된 서적도 많이 읽고 관련된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좀 문제의식을 키우고,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한 이제 직장이 비영리 단체였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그 기회 균등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특히 교육 분야에서 저는 이제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란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청어람 아카데미라는 곳도 이제 거쳤었고, 이런 한 5년 정도의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세대가 좀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는 메시지를 좀 찾고 관련된 네트워크를 좀 쌓는데 좀 20대를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나 첫 직장을 거치면서. 그게 저의 좀 대학 시절 때부터의 좀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그럼 사실 그 얘기 딱 그 얘기를 하실 것 네, 같았고, 사실 우리가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사업을 생각해 보면 부동산 측면에서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행동으로도 많이 옮기고 계시고. 네네네. 근데 이전까지 해오셨던 특히 교육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네.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비영리 활동할 때부터 해서 교육에 특히 어떤 점들을 문제로 음, 보셨고, 네네. 청월함 때라든가 사교육 걱정 음, 없는 세상 때 특히 어떤 점에 신경 쓰셔서 활동하셨는지. 네. 청아람 아카데미에서 한 4년 정도, 그다음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에서 2년 정도 해서 토탈 한 6년 정도를 비영리 단체 활동가로 살았고, 그거 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 제 전공이 커뮤니케이션이어서 이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활동 같은 것들을 좀 겸업처럼 좀 프로젝트 사업을 좀 했었어요. 되게 좀 바쁘게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청어람이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거치면서 제가 좀 바라본 건 약간 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기에는 그 우리나라 입시부터 그 이제 노동시장의 연계가 비교적 이제 나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비교적 공평한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열적이고 너무 뭐랄까 안정적인 직장만이 베스트인 것처럼 사회가 좀 만들어가면서 모든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청소년들의 꿈이 좀 이렇게 좋은 직장 잡기 혹은 좋은 대학 가기로만 모든 것들이 좀 함몰되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 좀 재미없지 않을까 이런 좀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 좀 이렇게 좀 그 스타트업이 발전된 창업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이 친구들이 다 대학 가서 뭐 해야지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사회를 혁신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전체 어떤 플라스틱을 더 줄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기아와 빈곤을 줄일 수 있지라는 되게 좀 세계적인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소양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이런 선진국들 청년들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사례들을 또 많이 접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청년과 청소년 다음 세대들이 이런 기회 균등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좋은 어떤 또 다른 진로, 좀 불안정할 수는 있지만 좀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게 할 수 있을까가 저의 과제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저의 좀 교육 문제였고,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해보자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코워킹 스페이스라는 어떤 제3의 스페이스들이 그런 되게 크리에이터적이고 소셜 이노베이터적인 친구들을 허브처럼 묶어놓는다는 거를 연구 과제 중에 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왜 이런 코워킹 스페이스가 없지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공간 창업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교육 문제가 부동산 이슈랑 만나게 된 접점 거기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에 조금 더 이어서, 네. 요거는 뭐 질문이 없으시면 짧으시거나 없으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남아있지 않습니까? 교육 문제에 내가 아직도 더 네네. 신경 쓰고 싶은 부분이 있는 음, 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물리적 시간의 한계 때문에 사실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혹시 교육과 관련해서 아직 뭐 언젠가 남아있는 과제 같은 게 있다거나 혹은 언젠가 꼭 해보고 싶은 교육이 있다면 뭐 혹시 그런 게 있으실까요?
있죠. 일단은 제가 직접적으로 입시 제도를 개선하거나 이런 운동으로서 참여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못하지만 제가 이제 함께 일했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나 최근에 그 팀과 연결돼서 만든 교육의 봄 같은 재단들의 활동에 이제 계속 활동을 아주 미진하지만 참여하고 있고 후원하고 있고 이제 그분들이랑 저희가 가끔씩 의논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야 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굉장히 크리에이터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기반을 좀 마련해야 된다. 거기에서 교육과 부동산 혹은 도시 문제가 연결이 되는데 이 창업 국가나 창조 계급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크리에이터들을 육성하는 도시들은 전략부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단체의 분들과 많이 좀 협의를 하면서 앞으로 서로 그 두 지점이 만나서 양쪽에서 임팩트를 내는 것들을 좀 기대하고 계속해서 소통은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교육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진 않지만 저희는 기반 사업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질문은 음. 이제 이런 맥락에서 대표님이 사업할 때 방향성으로 잡았던 네. 말 중에 특히 눈에 띄는 말이 자기다움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관련이 그런 네, 부분이 네.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제 질문은 대표님의 자기다움은 이미 행동으로 많이 보여주고 음. 계시는 것 같아요. 사업으로도 네. 그렇고. 근데 혹시 관계를 맺는 동료분들이나 뭐 대표님 사업에서 호스트분들 중에 네네. 특히 이분의 자기다움이라는 건 인상적이었다 음. 하는 분이 좀 있으셨어요? 되게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제 주로 제 주변은 요즘에 공간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 사례를 좀 더 가까운 분 중엔 로컬 스티치 김수민 대표님이 바로 떠오르긴 한데요. 이분이 제가 볼 땐 좀 천재인데 약간 왜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보통 이제 공간 사업을 하거나 돈을 버는 게 목적이거나 뭐 1등 하거나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면은 보통 어려운 길로 가지 않는데 자기답게 살고 싶은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일단 있어요. 그게 뭐 저같이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어떤 열망이든 뭐 디자인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기의 어떤 만족을 만들어내는 예술이든 그런 자기의 어떤 좀 고집들이 있거든요. 근데 김수민 대표님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 낡아진 공간들을 좀 전환하고 새로운 지역망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자기만의 어떤 고집이 있어서 심지어 이제 투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말 잘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더 좋은 걸 만들어내는 이런 크리에이터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떠오르는데 이제 그런 류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일단 자기가 하고 싶고 밀고 싶은 어떤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런 분들이 보통 제가 물론 청년들이 자기다웠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한 30대 후반부터 많이 나타나요. 그 말은 제가 아까 교육 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교육의 과정에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나는 뭘 잘하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요즘 뭐 갭이어 같은 걸로 이제 커리큘럼 중에 그런 키워드를 넣기도 하는데 너무나 촘촘하게 쌓여진 이제 입시 어떤 프로세스로 거의 뭐 20대까지 보내오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눈뜨고 실험해보고 경험하는 기회가 너무 적어요. 근데 비교적 이 창업을 하는 경험들은 그걸 발견하기 되게 좋은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리고 비교적 젊었을 때 실패해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자기다움에 대한 주제를 얘기할 때 창업가들이랑 교육 섹션들이 만나서 하는 주제 토론들이 그런 주제들이죠. 표현이 앞에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네네. 활동에 관한 뭐 그걸 해야겠다는 직접적인 계기 같은 게 혹시 떠오르는 게 이게 창업의 동기가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저의 경우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창업을 해야지 혹은 창업을 통해서 제 진로를 찾아야지 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저는 처음부터 그냥 조금 사회 문제에 관심 많은 활동가였고 지금도 그렇긴 한데요. 그런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비영리나 뭐 어떤 좀 그런 운동이나 무브먼트 외에도 비즈니스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부분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소풍이라든지 임팩트 투자자들이 많이 보여주는 어떤 선진 사례들이 비교적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제 성향적으로 제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정치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액션들도 되게 필요한데 저는 내 옆에 있는 10사람을 만족시키는 솔루션을 만드는 일 그게 저한테 좀 더 맞다는 거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완전 일찍 창업한 건 아니에요. 30대 초반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했으니까 그냥 적정한 시기에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자기 발견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창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과정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미국에는 이런 통계도 있대요. 이렇게 뭔가 좀 적절하게 잘 기업을 일구 뭐 엄청난 유니콘은 아니어도 그런 기업들의 창업가들의 창업 대비 연도가 한 45세 평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 문제의식과 이런 것들이 좀 쌓였을 때 사회적 자본이 좀 쌓였을 때 그때 창업하는 게 가장 좋은 이제 성공률이란 통계도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과정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이렇게 너무 창업을 이렇게 뭔가 되게 좀 꼭 해야지 이런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가다 보면 솔루션 중 하나로 선택하는 방법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어느 순간 이런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정점이다. 어, 그럴 만한 좀 어. 그림이 머릿속에 엄청 좋은 질문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질문이긴 한데 뭐 일단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한번 남겨보면 던져보면 저희 멤버들한테는 가끔 하는 얘기이긴 한데요. 사실 저는 이제 되게 일단 가깝게는 좋은 창업가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창업가가 예를 들면 이재용 대표님 같은 분들 타다나 이제 소카 이런 걸 다음 이런 걸 창업하신 그런 분들이나 그 또 앞서서 제가 이렇게 네이버 한성수 대표님 뭐 이런 되게 IT 업계에 계신 분들을 많이 이제 옆에서 보면서 이분들이 좀 만들어 가시는 여정을 보면 일단 자기가 만든 창업물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애정이 있지만 집착하지 않는 걸 보고요. 그리고 창업가의 시기가 있대요. 창업가는 창업을 하는 게 일이기 때문에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안정화시키면 사실 자기 일이 끝난 거죠. 근데 저도 엔스페이스는 아직은 좀 창업 초기라고 생각해요. 7년 차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엔스페이스가 구현하고 싶은 서비스 기반들이 좀 마련돼서 이제는 창업자가 아니라 잘 관리해 줄 수 있는 경영자나 이런 이제 그 시대에 또 미션을 갖고 있는 리더들이 좀 태어나기까지가 제 좀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엔스페이스에서의 정점은 도시기획자로서 좀 저희 서비스를 잘 이어갈 수 있는 플레이어들을 많이 좀 나름 팀 내에서 육성하고 저는 이제 그들의 좋은 기반을 마련해주는 자산을 남기는 게 제가 생각하는 좀 정점이고 제 개인의 인생의 정점은 사실은 그 도시마다 이런 저 같은 혹은 제가 좋아하는 작은 도시 기획자들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멤버들처럼 그 도시를 사랑하고 그 지역의 커뮤니티를 풍성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재단을 좀 만들어서 그들을 서포트하고 계속해서 그 도시를 좀 행복하게 만드는 연구, 컨설팅 그런 지원 사업 같은 걸 할 수 있는 큰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이상적인 꿈이에요. 제일 먼저 작은 도시 기획 네네.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어떤 동료들과 모여서 어떤 목적으로 뭐 어떤 활동들을 하고 네네. 있는가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 소개를 좀 네, 그 작은 도시 기획자들은 제가 되게 사랑하는 사모임이고요. 지금 벌써 활동한 지는 한 6년, 7년 차 되고 있는 나름 이제 오래된 저희 회사랑 시작이 비슷한 모임이에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이 한 6, 7년 된 도시 기획자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뭐 아까 로컬 스티치부터 블랭크, 그다음에 무중력지대 성북을 운영하는 성북신나 이런 되게 도시를 재밌게 만들어가는 플레이어들이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창업을 했었어요. 그때 한참 공간을 기반으로 한 지역 활동가들이 되게 많이 창업의 형태로 나타났었는데 저희가 다 창업을 처음 했는데 유사한 친구들이 어디 도움을 받을 데는 없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작은 연구 모임으로 시작했고 저는 2년차 때 조인한 모임이에요. 그래서 한 그때 6팀, 7팀이 시작을 했었는데 각자의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각자의 공간의 고민을 들어주고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지원해주는 모임으로 시작을 하다가 그 연구 모임이 끝나고 나서 이 모임을 계속 유지하자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비를 받고 회원을 모집하면서 했는데 어느새 지금 전국적으로 170팀이 넘는 도시기획자들이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는 한 4,500명 넘는 분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할 만큼 성장했어요. 이제 그거는 뭐냐면 도시와 지역에 관련된 일도 늘고 있고 관련된 활동들도 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뭔가 잘 체계적으로 분야별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없어서 작은 도시 기획자들이 많이 모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임을 제가 한 3년 차 때부터 좀 이장이라는 형태로 좀 관리하고 서포트하면서 좀 촉진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도시 기획자들은 도시 기획과 관련된 뭐 부동산, 주택, 그다음에 커뮤니티, 지역 활동, 도시 재생 이런 분야를 총망라하는 소위 도시 기획자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커뮤니티입니다. 네. 그러면 그 소속 활동 팀 중에 네.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만한 몇몇 팀?
네, 저희 초기부터 활동했던 분들이 아무래도 좀 대표적인 활동팀인데요. 먼저 이제 설계를 기반으로 지역에 되게 좀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건축가 그룹인 블랭크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또 디자인을 기반으로 낡은 공간들의 코리빙과 코워킹 스페이스를 아주 전문적으로 잘 리노베이팅 해주는 전환시켜주는 로컬 디자인 무브먼트라는 회사가 있고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 운영하는 엔스페이스도 있고요. 또 무중력지대라는 어떤 서울시나 전국에 있는 이런 공유 재산들을 관리하는 뭐 성북신라부터 로모부터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 기획자들에 가입하려면 혹시 아, 어떻게 저희 작은 도시 기획자들은 합니까? 예. 매년 2월에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딱 2월에만 모집을 하고요. 1년 동안 이제 한 4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같이 재밌는 공간을 돌아다니는 소셜 도시 클럽이라는 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발표했던 것처럼 도시의 주인이 되자 이제 커먼즈라고 얘기하는데 이 커먼즈 포럼을 또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이제 활동들을 계속 지켜보다가 연말에 이제 도시기획자 어워즈가 이제 매년 진행이 돼서 이제 그 해에 가장 두각을 일으킨 두각을 나타내는 활동가들을 저희가 좀 자축하기도 하고요. 또 약간 정책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을 위해서 공동 대응해주는 그런 이제 어드보커시 활동도 하고 있어요. 어드보코시란 말이 네. 조금 죄송해요. 일종의 캠페인, 그 다음에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뭐 로비 같은 거죠. 로비를 조금 소셜 활동가들은 어드보커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책 만들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는 사실 범주도 제한이 네. 상업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좀 사실 넓다면 엄청 넓죠. 네네네. 그래서 대표님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나요? 네. 저희는 예를 들면 직접적인 사회적 기업이나 복지 사업을 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될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SK 사회성과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어필을 했냐면 저희 회사가 하는 플랫폼 활동이 이 도시 곳곳에 있는 스몰 비즈니스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조금 더 부가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조금 더 공간을 채움으로써 생기는 어떤 공실률을 이제 줄이는 부분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리테일의 문화를 만들어서 스몰 비즈니스의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어필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사회 문제 중에 하나는 결국 자기 스스로 이제 업을 일구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그 업을 일구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초기 이제 공간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창업가들을 얼마나 이제 많이 저희들이 끌어내고 그들의 매출을 기여하는가로 저희가 데이터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그 초기 공간 운영자들 6개월의 매출이나 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부여한 값을 이제 측정해서 어떻게 이제 스몰 비즈니스의 초기 육성을 저희가 이제 견인하는지를 통해서 성과를 인정받는 사실 최초의 플랫폼 모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볍게는 기사를 살짝 내주시기도 했었어요. 네. 혹시 관련 혜택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요? 원래 SK 사회성과 인센티브는 말 그대로 SK와 그 유관 기관들이 그렇게 사회성과를 내는 분들에게 회사를 대신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현물과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주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활동을 영업비나 사회활동비, 사회 임팩트를 내는 사업에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을 이제 비례해서 성과금으로 주고 계시고요. 그 돈으로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착한 건물주 무브먼트처럼 회사 자체에 직접적인 수익원이 되진 않지만 캠페인이나 조금 임팩트를 내는 프로젝트들에 쓰고 있어요. 그런 동료들에 네. 일단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렇지만 초기 멤버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요. 네, 초기에 진짜 뭐가 없었을 때는 고생도 같이 하고 많이 재밌게도 보내지만 이제 그만큼 이제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을 일상을 견인해 줄 힘이 좀 약했기 때문에 초반에 같이 일했던 분들이 2분 정도 지금 계시고 지금 저희가 한 25명 정도 되는 작은 기업인데 나머지 멤버들은 뭐 최근 2, 3년 혹은 4, 5년 정도 사이에 들어오신 분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쭉 있었던 멤버는 지금 1명 정도이고 저희 팀에 이제 전체 재무를 관리하는 아주 큰 살림을 관리하는 이제 사내 이사님으로 계시죠. 그리고 경큐라고 그렇게 저희 멤버가 있고 저희는 크게 한
세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스페이스 클라우드 팀은 비교적 좀 근속 기간이 긴 친구들이고 보통 어디서 만났냐면 저희가 무중력지대를 했을 때나 이제 오픈 콘텐츠 랩이라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거나 스페이스 노아라는 저희가 예전에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실 일 경험이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조금 스페이스 클라우드의 좀 핵심 멤버들로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가 가장 저희가 지금은 비즈니스도 굉장히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수준으로 이제 이르렀는데 초반에는 비즈니스보다 우리의 브랜드 가치나 철학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많이 언급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코어 중심 가치 같은 거였어서 그거를 공감하는 친구들이 그 험불했던 좀 비교적 회사가 좀 작고 지금보다 더 작고 험불했던 시기에서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좀 코어 비즈니스에 많이 이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잠깐 뭐 다른 곳에 이직했다가도 다시 돌아오신 케이스들도 있고 왜냐면 저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가치를 믿고 같이 와주는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있고 새로운 한 15명 정도는 저희가 그 4년 차 때부터는 저희가 모든 채용 프로세스를 지금 루트 임팩트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임팩트 커리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동 채용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거기를 통해서 이제 채용을 하게 되면은 보통 작은 회사들은 이렇게 HR 관리 팀이 따로 없어서 그 교육이라든지 톤앤 매너라든지 아주 간단하게는 메일 쓰는 그런 양식을 맞추는 것까지 다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특히 신입사원들은. 근데 루트 임팩트에서 그거를 이제 임팩트 커리어라는 팀에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채용을 하면 그 채용한 멤버들을 한 달 정도 교육을 시켜서 회사에 보내주기 때문에 이런 소셜 미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자기들만의 동기들도 막 생겨서 되게 안정적으로 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임팩트 커리어를 통해서 채용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팀이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교로서 설득하셨는가? 아. 설득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 네네네. 이게 제일 어렵고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인사가 만사인 것처럼 스타트업이라는 진짜 아직 작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조직에 사실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창업가 아니고도 거의 없는데 근데 여하튼 그 멤버들이 조인하는 시기에 그들의 니즈에 맞는 우리 팀의 요소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극초기 때는 내가 뭔가 이 멋진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빌드업 해보고 싶어. 빌드업 해보고 싶어 하는 나름 창업을 좀 꿈꾸는 사람들이 초기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창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잡음들, 뭐 이렇게 희노애락 이런 것들을 같이 겪으면서 사실 그들도 이제 창업을 이제 준비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또 아무래도 회사도 지속 가능성을 약속해 줄 수 없다 보니까 뭐 저희는 지분을 나누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거에 준하는 좀 책임감을 많이 초기 멤버들한테 드리려고 하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투자를 받기까지는 막 되게 험불하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조금 각자의 또 커리어를 향해서 또 가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서 또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 이제 열심히 하다가 또 이제 투자나 이렇게 저희가 또 매출에 이제 상승 곡선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팀들이 좀 들어오냐면 이제 직업으로서 이 회사를 바라보는 분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통 좀 루틴하게 회사를 관리해주고 회사를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운영 쪽에 좀 많이 붙게 되고 회사도 어느 정도 자원이 생기면 조금 프로페셔널한 직군의 뭐 개발 직군이라든지 운영에서도 여러 이제 기획 업무 직군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캐스팅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많은 회사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데 기존에 되게 좀 코어한 가치를 갖고 있지만 아직은 전문적으로 뭔가의 어떤 스펙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이제 어떤 전문적인 스펙이나 어떤 기능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짝 간극 같은 게 생겨요. 이게 모든 스타트업이 다 겪는 문제여서 비교적 저희도 비슷한 일들을 좀 겪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미션 때문에 남게 되거나 역량에 맞아서 남게 되는 그런 멤버들로 이제 회사체가 구현이 되기도 하죠. 그걸 같이 일구는 스토리들을 저희는 다 나름은 의미 있는 시간들 그분들에게도 지금은 저희 회사의 소속이 아니지만 어딘가에서 또 활동하고 계실 분들에게는 엔스페이스와 함께했던 그 시절이 동료로서 좋은 추억이고 나름 이제 좋은 커리어가 되기를 바라고 있죠. 또 저희가 잘 되어야 그분들 떠나신 분들의 커리어도 좀 좋게 평가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소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크루십이 좀 있어요. 회사는 같이 아니지만 여전히 같이 좀 소통하는 네트워크들이 좀 있고 그분들이 저희 지금의 비즈니스도 많이 이제 자문처럼 도와주시기도 해서 그런 좋은 관계망을 유지하려고 나름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밥을 많이 사는 게 비결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개발자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느끼셨던 어려움이라든가 네네. 혹은 지금 개발 문제에 관해서 좀뭐 아. 있을 만한 게
예, 예. 그 저희 엔스페이스는 좀 독특하게 공간과 부동산에 관련된 운영 이제 전문 인력이랑 IT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IT에 관련된 생산성 그 인력이 두 프로페셔널이 필요한 독특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프로테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일단 공간 운영 쪽과 이런 쪽 오퍼레이트 쪽은 저희가 이제 무중력지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신규 공간들을 많이 개발하고 참여하면서 쌓은 나름의 전문성이 있어서 그 어떤 좀 코어십을 갖고 있는데요. 이 IT 쪽은 제가 IT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IT 개발은 정말 그 IT 서비스의 핵심이 개발이거든요.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부터 서버 여러 영역의 개발 직군이 있는데 당연히 이분들의 이제 다 아시다시피 그 어떤 좀 인건비가 보통 이제 일반 운영 인력보다 몇 배로 상회할 만큼 굉장히 몸값이 높은 직군이기도 해요. 잘하시는 분일수록. 그래서 모셔오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 약간 저희가 현금은 없고 지분이 있으니 지분으로 모셔오려고 되게 수소문해서 이제 여러 개발자들 인터뷰를 했고 어떤 분이 연락이 닿아서 슈퍼 개발자, 프론트 백이 다 되는 슈퍼 풀스택 개발자분이 관심 있다고 해서 저희가 첫 번째 개발자분을 제주도에 가서 인터뷰를 하러 가요. 가서 열심히 저희가 설득하고 설명드렸더니 막 되게 긍정적으로 듣고 좀 고민도 하시고 이러다가 제가 곧 대답 드릴게요 하고 잘 헤어져서 이제 밤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제주도까지 갔는데 그래서 약간 그 비행기를 타면서 되게 여러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IT 개발 전문가들이 아닌데 IT 서비스를 하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우리가 공간 운영만 해야 되나?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거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꼭 필요한데 이런 고민으로 막 이제 가득할 그때쯤에 이제 정말 또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또 어디서 도와준다고 투자가 들어오고 이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개발 직군을 이제 공모로 모시긴 했는데 그런 초기에는 다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개발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이 사실 기업 문화랑 지금 연결시켜서 네.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발자 두 분이 그냥 자료로 찾아봤을 때는 제주도에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개발자가 총 6명이고요. 예. 작년에 이제 2명. 예. 맞아요. 그래서 그 노마드라는 점을 네네네. 그래서 혹시 그런 거 신경 쓰셔서 개발자분 그래서 관련한 기업 문화가 좀 그거는 또 약간 독특한 저희들의 사정이 있는 건데 일부러 노마드를 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진짜 모셔고 저희 지금 개발 PM을 맡고 계신 피터님 이미 저희 팀을 진짜 약간 멋지게 이끌어주신 개발 리더신데 그분을 되게 꼭 모셔오고 싶었어요. 저희 회사는 당근마켓도 그렇고 요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쓰는 개발 언어가 이제 루비 온 레일즈라는 언어로 저희가 개발되어 있는데 그거를 국내에서 되게 잘하시는 분이 그렇게 구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사시는 어떤 분이 있으셔 또 제주도로 찾아갔어요. 이번엔 성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피터라는 분이 제주도에 살고 싶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이 있는 곳을 이제 오피스로 만든 거고 이게 개발자들은 그런 네트워크가 되게 잘 돼 있어서 그 개발 리더님이 추천해 주시는 분을 뽑으면 보통 이제 팀이 되게 잘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발팀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아름아름 모이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제주도에 지점을 냈습니다. 그 오피스를 마련해 드리려고 한 4분이 거기서 제주도에서 일하시고 2분이 또 외주로 서울에서 일하셔서 제주도에 오피스도 마련해 드리고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분이 베이스가 되는 거죠. 제가 마이리얼 트립 이동건 대표님하고 얘기하다가 대표님네도 엄청 빠르게 성장하셔가지고 그 서비스의 배경을 저도 인터뷰한 적 있어요. 같은 의미로 했더니 그 마이리얼 트립 대표님도 고생을 초반에 많이 하셨고 개발팀 구축하시는 되게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아마도 지금 개발 디렉터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팀이 너무 좋아지면서 투자도 막 크게 언니어 받으시고 되게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IT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개발에 특히 이제 단순히 개발 인력이라기보다는 개발 파트너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하고 그게 거의 서비스 생명에 거의 다 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 거래액 대비 네네. 네네네. 그 이야기를 좀 네. 저희 회사는 IT 서비스, 스페이스 클라우드는 IT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통 IT 서비스들이 돈 버는 방법은 광고로 돈 벌거나 거래 수수료의 몇 프로 마진 받거나 뭐 등록비 같은 멤버십 구독, 판매 이런 걸로 돈을 벌거든요. 저희는 이제 올해까지는 저희가 수수료 모델. 그래서 거래가 만약에 10만 원이 일어나면은 그 중에 1,000원. 뭐 세금 떼고 뭐 하고 나면 저희가 한 6,500원. 10만 원의 거래가 되면은 6,500원이 저희 회사의 이제 매출로 잡히는 그런 모델이에요. 한 6.5%의 수수료인 거죠. 실제의 그 가져가는 저희의 비율은. 그렇게 해서 많은 거래가 일어날수록 저희가 이제 돈을 버는 모델인데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거래액이 한 120억에서 150억 사이, 올해는 원래 2배수 정도 성장할 추세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해서 한 200억 정도로 거래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이제 10%가 저희의 이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0억 정도가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게 될 매출 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트래픽이 거의 100만 주당 100만 뷰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에 비해서 저희의 매출 그러니까 현금으로 리턴되는 게 좀 적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좀 변경하고 또 수수료가 좀 리스크가 있어요. 직거래도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고 뭐 저희 걸로 사실 예약은 받아놓고 돈은 다른 걸로 버시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좀 다른 플랫폼들의 이제 성장 모델을 보면서 좀 서로 합리적일 수 있는 모델을 계속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수료 모델이에요. 그래서 수수료 모델이고 매출이 사실 10%라고 해서 사람들은 흔히 연거래액이 300억이라 하면 네. 10%에서 30억 매출이 네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뭐 세금 떼고 뭐 하면 실제로는 한 0.65% 아니 6%.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그렇게 네. 떨어지는가 이해가 되고요. 네네. 그러면 사실 뭐라 해야 되나 직원들 이제 급여 문제도 있고 네네. 그리고 광고비도 혹시 따로 광고비도 저희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있어서 예. 그런 것들도 매출로 이제 잡히고 있어요. 예. 그러면 혹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좀 남는 돈이 있냐? 아니 너무 스타트업은 중요한 질문이니까. 예. 저희 회사가 돈을 번 지는 시작한 지는 이제 7년 됐는데 돈을 번 지는 이제 2년 차예요. 그 말은 매출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윤이 남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이윤 BEP 전환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되게 귀엽게 벌었어요. 다 이제 월급 주고 뭐 하고 빠졌더니 회사에 남는 돈이 한 1억 원 정도? 1억 원을 처음 저희가 이제 남긴 거죠. 올해는 좀 그거보다 몇 배수 좀 다행히 성장하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계획보다는 좀 주춤하긴 했는데 그 초기에는 이제 그래서 투자금으로 버티죠. 보통 저희 같은 25명 정도 규모가 되면 올해부터 25명, 그 작년에는 한 15명 정도였으니까 연에 한 저희가 한 15억 정도는 써야 되거든요.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상을 벌어야만이 이제 남는 장사를 하는 거죠. 남는 장사한 지 2년밖에 안 된 아직은 작은 기업입니다. 일단은 그 배당 조건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되게 옵션이 있어요. 구간별로 뭐 몇 년 차에 또 어떤 시점에 어느 정도 규모에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회사 내부 이슈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되게 감사한 건 이게 투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감사한 건지 아니면 저희 상황에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SI 투자가 있고 FI 투자가 있습니다. SI 투자는 그 기반에 투자해 주는 거예요. 우리 지분을 가져가고 저희가 어떤 갚아야 될 돈이거나 그런 어떤 배당의 큰 의무를 뭐 조건별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투자가 있고요. FI 투자는 재무적 투자예요. 그래서 보통 투자 받았다 이럴 때 저희는 FI인지 SI인지를 이제 뒷단에서 보는데 FI 투자를 받으면 배당이나 이윤에 대해서 돌려줘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아예 그 갚아야 되는 시점, 전환사채라고 해서 그런 것들의 형식들도 되게 많고 그런 기준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회사마다 다 각기 몇십 가지의 그런 계약 구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일단 저희는 수익을 내도 그 수익을 네이버한테 뭔가 돌려줘야 되거나 지금 저희들은 이제 투자자가 네이버 한 팀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무사항은 없고 네이버는 저희를 처음부터 이제 SI 투자, 그러니까 기반을 마련해주고 아예 저희의 자산을 이제 나눠 갖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매출이나 얼마 남는 거에 그렇게 막 조건을 걸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80페이지 정도의 계약서 안에 다양한 이제 섬세한 구간별 그게 있지만 사실 우리 회사가 클수록 사실 네이버는 큰 자산을 갖게 되는 그런 구조로 저희랑 계약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경영권에 참여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얘기 해주셨는데 네네네. 경영 참여는 네이버에서 지금 발표 때 이야기를 네. 해주시지만 집중해서 참여해 주셨던 시기가 있었고 맞아요. 초기에.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이버는 네이버 본연의 이제 사업이 있고 그 네이버가 지금은 제가 내부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투자 개발실이 있고 근데 이제 보통 네이버도 뭐 여러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나 여러 투자 관계사들을 이제 출연해주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렇게 직접 투자한 케이스는 보통은 거의 대부분
재무적 목적으로 투자한 건 아니고 본인들의 서비스랑 연계성을 두고 투자를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SI 투자예요. 저희 같은 회사나 뭐 리멤버 같은 서비스들이 다 네이버의 이제 계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그 네이버와의 톤 앤 매너를 맞추는 부분 때문에서라도 네이버가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만큼 저희 경영에 대해서 엔스페이스의 경영에는 크게 그렇게 자율권이 더 많은데 이제 서비스 자체의 성장에는 되게 많은 의견을 주셨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추고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도 하고 성과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주주간의 관계로서 그냥 정기적으로 만나고 뭐 때로는 서류로만 만나고 네 그러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를 직접 발굴해 주셨던 이제 그 투자자분들과는 뭐 정성적인 소통을 간혹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질문은 아까 발표 때도 네이버랑 관계를 아, 맺으시면서 네네. 톤앤 매너를 좀 아, 네. 많이 배웠죠. 배우셨는데 사실 주식 회사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창업자한테 넘어야 할 일종의 좀 진입장벽이 높은 것 같다고 느끼는데 좀 말도 어렵고 그쵸. 구조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맞아요. 투자 유치를 하는 입장이면 더욱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전후에 뭐 톤앤 매너를 포함해서 좀 학습하시게 되는 내용들이 사실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는데 완전 극초기 때는 지금 네이버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저희가 사업과 서비스가 성장할 때 만난 약간 프리 A라고 이렇게 레벨이 좀 있는데 약간 A 시리즈 A 단계 한 10억 이상에 투자할 때 보통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 단계 때쯤 만난 것이고 완전 창업의 시작 단계. 그러니까 비즈니스 저도 그랬거든요. 용어를 하나도 모르고 엑시트가 뭔지 창업가들의 용어들이 있어요. 꼭 알아야만 하는. 근데 그런 걸 몰랐을 때는 보통 이게 완전 시드 투자, 엔젤 투자 단계라고 해서 그걸 도와주는 엑셀러레이터 그룹들이 있어요. 보통 창투사들이나 VC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이분들이 이제 창업의 과정들을 되게 교육 체계를 많이 만들어서 주식회사 설립하는 법부터 이제 어떻게 투자를 받아야 되고 지분관계, 주주관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초기에 많이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저희는 소풍이라는 회사로부터 그런 교육을 좀 받았고 그런 도움을 받아서 초기 엑셀러레이팅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엑셀러레이터를 잘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추천을 해주신다면 소풍은 일단 무조건 추천하죠. 혹시 주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진짜 괜찮았던 투자사 이야기가 음, 최근 이제 도시 공간 부동산판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좋은 투자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루트 임팩트와 연결되어 있죠. 그 HGI라는 회사이고요. 그 팀이 이제 임팩트 투자, 그 다음에 가치 기반 투자라고 해서 비교적 가치 지향적인데 재무적인 성장도 보면서 나름 성과를 내는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나 소셜 벤처들에게 좀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맺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을 저는 좀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풍, 저희가 이제 성장했던 소풍도 굉장히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갖고 있고, 근데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나 진짜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직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되게 친한 기업이기도 한데 언더독스를 추천드려요. 언더독스가 이제 창업가 사관학교라는 타이틀이 있거든요. 사관학교로 진짜 군대식으로 해요. 진짜 제대로 가르치고요. 그래서 다양한 팀들이랑 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기관이랑도 교육 프로그램, 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로 이 팀을 통해서 한 14주를 엑셀러레이팅 하면 재밌겠다. 그리고 되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빡세게 가르치더라고요. 네. 옆에서 한번 지켜볼 계기가 있었었는데 네, 빡세다, 사관학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관학교라고 네네네. 엑셀러레이터들마다 되게 스타일이 달라서 자기랑 맞는 팀을 찾는 것도 저는 되게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프라이머라는 팀도 있어요. 네, 프라이머는 워낙 좀 훌륭한 멘토들이 있고 이미 창업으로 성공하신 1세대들이 만든 엑셀러레이터이기 때문에 이제 성공한 약간 플레이어들도 되게 많고 뭐 스타일쉐어나 마이리얼 트립 같은 회사들이 다 거기 출신이고요. 초기 그런 것들이 되게 국내에도 되게 풍부한 이런 이제 창투 엑셀러레이팅의 어떤 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를 꼭 좀 거쳐서 하시는 게 전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네. 스페이스 노하부터 네. 여기까지요. 네. 모노라운지까지. 모노라운지까지. 네네. 끊고 엔스페이스부터 인디워커스. 네네네. 네. 일단 저희 회사의 공간 운영 쪽 사업부의 성장 스토리가 이 로컬 임팩트라는 자회사와 이제 만나는 지점인데요.
저희가 이제 N스페이스라는 회사를 창업하기 전에 제가 비영리 단체 활동가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해봤던 게 이제 말씀하셨던 북창동의 스페이스 노아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때 첫 창업을 사실은 경험한 거고 공동 창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건데 1년 아주 바짝 재밌게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나름의 호응이 있었고 그리고 바짝 갈등이 또 와서 이게 이제 미성숙한 상태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경영적인 개념이 좀 많이 없었던 때였고 그래서 스페이스 노아는 1년 만에 제가 이제 엑시트 되는 그러니까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때 나오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조언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N스페이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어쨌든 스페이스 노아라는 공간이 저한테 좀 의미가 있는 건 공간 기획과 컨텐츠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공간이 만들어줄 수 있구나를 배운 되게 좋은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많이 위탁을 맡기셨어요. 재단이나 뭐 서울시 또 구청 이런 곳에서 보유하고 계신 공간을 운영해야 되는데 직영하실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보통 대행사를 많이 찾으시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민간 위탁이라는 형식이 서울시에 첫 도입이 돼가지고 용역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사업권 같은 거예요. 저희가 무중력지대가 그 중에 하나로 나왔던 1호 사업이었어서 저희가 이제 해볼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됐고요. 그 경험을 했더니 자연스럽게 이게 뭐 50평짜리로 시작한 공간 운영 사업이 이제 150평, 200평 관리하게 되니까 평수가 늘 때마다 사실 관리품이나 인력 관리, 프로그램 관리, 시설 관리에 대한 그게 늘어나거든요, 역량이. 매뉴얼을 매번 저희 만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500평짜리 오게 되고 그다음에 1200평짜리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KTNG 상상 플래닛 같은 사업도 이제 하고 있는데 결국 코어를 운영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규모에 맞춰서 이제 그 팀원들을 소싱하거나 역량하는 소위 이제 부동산에서는 그걸 PM사라고들 해요. 프로젝트가 그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자산관리 회사들이 PM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 하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다 뭐 PM, FM이라는 전문 영역이 있거든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요 파트에 그런 PM사로서의 경험이 쌓이더라고요. 그 커리어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거를 근데 N스페이스의 메인 사업은 스페이스 클라우드나 그걸 통해서 구현하고 싶은 이제 세 개가 있어서 위탁 사업이 저희들의 좀 메인이 될 수는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자회사의 형태로 공간 운영 전문 회사를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 공간을 직접 운영을 맡기기도 하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 운영을 맡기기도 하고 저희에게 들어오는 의뢰되는 이제 다양한 기관들의 공간 운영을 관리해 드리거나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의 이제 성과를 이제 따로 쌓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음. 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공간을 임대받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어떤 변화가 바로 결론이 난 거는 거의 없지만 사람들이 이 뭔가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건물주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의 관계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마 종전 방식으로 매출은 확 줄 수밖에 없는 전시 상황이고 재난 상황인데 비용이나 임대료는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거기서 매장을 낼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지금 이미 코로나 전부터 리테일이라고 하는 이 상가 영역에서는 다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오프라인 매장을 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건물주들이 임차인을 찾고 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로 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망할 바에는 지금 자기네들이 연결되어 있는 임차인과의 관계를 종전보다는 좀 새롭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착한 건물주 찾기 운동이나 커먼즈 포럼 이런 것들이 주고 있는 시사점은 계약 방식을 일단 바꾸자. 지금 저희가 실험하고 있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건물주한테 무조건 믿지는 장사를 하라는 건 아니고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고 장기 운영 파트너십을 찾는 방식의 계약으로 바꾸셔야 된다. 지금 부동산에서 기대 수익률은 한 5, 6%까지 올라가 있었던 게 3%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한 2, 3% 정도의 수익률만 건물주가 유지하셔도 운영자들이 운영할 만하거든요. 이제 이거는 뭐 부동산 개발 관점에서. 그리고 매출 쉐어. 그러니까 매출이 없을 때는 같이 그 리스크를 건물주가 지고 매출이 높을 때는 그것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랬을 때도 건물 전체가 잘 돌아가고 건물주분들도 나름 대출로 건물 지으셨을 때 그 대출금도 갚으시면서 자기 이제 뭐 노후자금도 쌓이는 정도의 어느 정도가 2%인지 3%인지 그게 좀 계산이 좀 나오면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건물을 융통하겠다 하시는 건물주들을 따로 저희가 소싱할 거예요. 지금도 한 100팀 정도 소싱 돼 있어요. 저희가 착한 건물주 운동을 하면서 만난 100팀 정도의 건물주면 저는 충분해요. 이분들과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 안정적인 공간 운영 철을 찾는
공간 기획자들을 매칭해드리는 서비스를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에요. 아마 코로나 이후에 이런 서비스가 아주 많이 호응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영국이나 일본 같이 부동산이 한번 망가졌다가 다시 살려야 되는 분들은 이미 쓰고 있는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으로 네. 대표님 우리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좀 후배 창업자들 네. 같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격려와 응원의 말. 네네네. 한투적이긴 한데 네. 그런 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 후배. 저는 대학 시절 때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 한참 자기의 진로나 직업을 찾는 그 20대 뭐 초반 중반에는 한 번도 제가 창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창업 동아리에서 막 뭔가 프로젝트 하는 친구들 보면 되게 대단해 보였거든요. 대단하다. 막 이런 자기 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되게 위대해 보이기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창업가가 되고 어떤 한 분야를 읽어가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즐거움이 있어요. 힘들기도 하고 뭐 때로는 14시간씩 일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게 일단 내 일이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사실 되게 또 행복하고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만족이 있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사실 창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잃어버리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창업으로 꼭 성공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창업은 하나의 그냥 좀 도구, 과제, 뭐 과정 이런 것 같아서 창업을 통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만난 분들과 또 다른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회사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더 좋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귀농을 갑자기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더 중요한 건 창업이라는 것 자체의 키워드보다 내가 이루어가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특히 이제 청년 때 20, 30대 때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청년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청년이긴 하지만 근데 앞으로는 저는 근데 이제 창업이라는 키워드보다는 우리가 어쨌든 만든 이 회사가 이 자산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이제 세상에 기여를 할까에 좀 더 다른 목표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어가면서 좀 이렇게 행복하게 성장하고 싶고 그것을 좀 비슷하게 이제 도시와 공간 관련해 창업하고 싶은 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간 자체를 창업하는 건 되게 높은 수준의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자기 브랜드와 기획 컨텐츠가 좀 명료한 상태에서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주변에 의외로 많고 이렇게 추진하시다 보면 진짜 럭키한 포인트가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없는데 할 수 있을까? 저는 1,000만 원 자본금 1,000만 원 소액으로 시작한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전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번 좀 기회들이 올 테니 너무 쫄지 말고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로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